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한심하다. 왜? 내가.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인정해 주시는 다이어트. 네, 지금 이제 일일 일식을 하면서 열심히 조절을 한다고 하긴 합니다. 지금은 좀 바쁘니까 못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매일 2시간씩 운동을 엄청 했어요. 식단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한 만큼 더 땡겨. 땡기는 만큼 더 먹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아. 오케이, 탄수화물 일수 다이어트 에너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 과자, 뭐 탄산 엄청 먹습니다. 그리고 또 후회해. 망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열심히 운동해. 왜 인간은 늘 후회할 짓을 하는 걸까요? 예. 제 생각에는 인간에게 굉장히 고유한 기능이 이 과거에 대해서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카운터 팩추얼 반사실적 사고라고 하는데 반사실적 사고? 네. 이게 뭐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과 반대적인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네네. 그렇게 과거에 가서 다시 내가 이렇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를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회는 너무 지나치면 힘들지만 사실은 네, 굉장히 적응적인 거죠. 그럼 후회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네. 후회 많이 하시지 않나요? 저도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는 진짜 편인데 많이 하죠. 약간 성공하는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죠. 성공한 사람들 후회를 많이 한다는 게 공감이 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양 회장. 그때 내가 그 회사를 안 팔았어야 돼. 맞아요. 그걸 안 팔았어야 돼. 이런 거 항상 그 부자들은 되게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맞아요. 네.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인간만 후회할 짓을 할까. 파리 같은 애들 알짱알짱거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네. 그럼 쟤 저러다가 우리한테 파리채 맞아서 죽을 텐데 후회할 짓을 왜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포인트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후회할 짓이지만 결국은 파리채 죽어나갈 후회할 짓이지만 얘는 후회를 느끼지 않잖아요. 아니요. 후회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 이제 뇌과학에서는 리플레이라는 말이 요새 굉장히 인기거든요. 리플레이. 네. 뭐 과거를 돌려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후회라는 감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쥐들도 하거든요. 리플레이. 과거에 대한 이렇게 리플레이를 쭉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학습의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의 어떤 수준이 있겠죠. 인간은 그렇죠.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그렇죠. 감정도 느끼고 과거에 대한 굉장히 깊은 후회와 많은 시뮬레이션을 그렇죠.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하고 학습을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동물들도 하긴 하겠지만 네. 그 수준이 아마 얕지 않을까. 그래서 정도의 차이 아닐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후회할 짓을 한다 말하지만 저는 반대로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선택. 우리가 미리부터 이걸 하면 후회할 걸 알면은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만약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으면 사실 후회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것만 가니까. 그래서 만약에 얻을 게 많거나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선택지가 다양하니까 그것 때문에 후회가 생기고. 이것도 일리가 있네. 얻을 게 많거나 잃을 게 많은 사람. 네. 사실 후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학습도 있지만 저는 상상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봐요. 내가 이걸 골랐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후회가 되지만 상상을 못하는 생명체한테는 후회가 없죠. 근데 기억으로만 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예를 들면 우리 다이어트 상황에서도 다이어트를 하는 상황에서도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후회할 거야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통 요즘 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측 기계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예측 능력이라고 하는 게 다른 우리랑 가까운 유인원 이런 애들이 얼만큼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근데 유인원까지만이 아니어도 가끔씩 인터넷 영상 보면 되게 똑똑한 개들은 사고를 치면은 혼날 걸 알고 그렇지. 숨거나 맞아요. 눈동자 이게 다르잖아 솔직히. 걔네도 현재 편향이 있는 거라니까요. 있네, 걔네들도. 지금 너무 이걸 뜯고 싶은 거야. 물어뜯고 싶고 하고 싶은데 이제 나중에 미래에 흐릿한 거지. 근데 그 순간이 현재가 되는 거죠, 이제. 현재 편향이란 말 자체가 되게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라 생각하는 게 미래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현재만 살지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재구성해낸 거잖아요. 근데 미래가 존재한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선이 있으니까 당연히 미래가 있고. 야, 큰일 났네. 이거 멤버가 오늘 바뀌겠는데? 이상하게 한 명만 지금 안 맞네, 다? 후회할 짓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Remembering future. 미래를 기억한다. 미래를 기억한다고. 오, 되게 시적인데 뭔가. 기억하는 게 사실은 저희 뇌에서는 해마랑 전전두엽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네. 그 영역이 언제 또 활성화되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활성화돼요. 네, 네. 이게 과거와 미래 그리고 또 자기가 없는 상황에 자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는 거죠. 미래에 내가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것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뇌 수준에서는 같은 비슷한, 메커니즘일 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인간이 그게 또 뛰어난 거고. 뛰어나죠. 그 아무래도 뛰어난 그래가 이유가 크니까. 예. 언어인 것 같아요. 저는. 동물 그러네. 동물은 언어가 뭐.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정말 머리 띵하게 만드는 발언이신 것 같은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년 뒤 혹은 1000년 뒤 혹은 100만 년 뒤를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으려면 우선 100만 년 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100만 년 뒤라고 하는 개념은 언어적인 구성물이니까 언어가 발달해야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겠네요. 저희가 상상을 하는 거에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mind's eye라고 해서 마음의 눈 버전. 이건 비주얼 하는 거죠. 비주얼라이즈.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상상을 하는 버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언어적으로 mind's mind라고 하는데 마음의 마음.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굉장히 의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반추 사고는 의미, 마음의 마음 시스템과 관련이 좀 더 깊고 반추사가 뭡니까? 반추. 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루미네이션? 반추가 보통 이 소가 음식을 먹고 다시 이렇게 개워가지고 다시 먹고 하는 그러니까 계속 되새김질. 네. 근데 이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 그럴 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서 약간 우울증에 취약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어가 결국에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상상에 그 특히 부정적인 생각의 경우에는 언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애초에 우리가 이제 후회할 짓을 안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계획을 잘 세우면 후회할 일도 없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은 왜 계획한 대로 실천하지 못한 걸까요? 저도 계획을 세우고 사실 잘 못 지키는 편인데 그럼요. 근데 요새 계획을 잘 안 세우는데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거 경험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진짜로 계획을 세울 때는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그렇죠. 상상을 하는데 그렇죠. 사실 자기의 좋은 거 그러니까 뭐 내가 정말 잘할 때 요럴 때 상상으로 이제 다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상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일은 언제나 그렇게 가지 않죠. 이 예상 못한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 그럼 오늘만 하고서 이제 먹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예상 못한 우리의 시뮬레이션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나의 생리적인 욕구를 계획 세울 때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계획을 세우는 거는 진짜 인간만 하는 행동 아닌가? 늑대들. 사냥할 때. 사냥 플랜 짜요. 다잖아요. 진짜 꼬마순충밖에 모르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인간이 이렇게 계획적인 생물이 된 거는 아마 농사 때문이지 않을까. 농사. 왜냐면 보통 동물들은 그냥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고 그렇죠. 원래 DNA가 준 본능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 뭐 그 자연 선택이 부여한 그 능력치에 따라서 살 수 있을 텐데 농사는 인위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뭐 물도 주어줘야 되고 잡초도 제거해줘야 되고 하니까 자연적인 리듬 말고 인간적인 리듬이라는 거를 만들어내면서 계획이라는 게 좀 진화하지 않았을까? 약간의 그런 생물학적인 진화보다는 문화 진화가 중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어렴풋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이고 사실 저는 인간이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지면서 계획이 스트레스가 된 거는 실내에서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서라고 생각해요. 실내에서 조명은? 아니면은 해가 떠 있는 동안만 활동하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숨어 있어야 돼. 이거 좋은 말인데요. 그러네. 인간의 활동 시간이 늘어나니까 어떻게든 그걸 쓰려는 사람과 또 원래 해야 될 그 일을 미루는 사람이 생기고 실내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간이 좀 더 계획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농사랑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하는 게 자연적인 리듬에서부터 독립적인 삶을 인간이 더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광원에 의지해서 생활할 수 있게 되니까 자연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게 결국 계획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생각을 할 때 그 두 가지 큰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데 진화를 통해서 저희가 얻게 된 DNA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그리고 발달을 통해서
평생 전생애를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능력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늘 발달이라고 하는 건 학습을 포함한 학습을 포함하는 거. 그 두 개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동물도 가지고 있지만 이 문화적인 어떤 학습을 통한 계획 능력은 이 언어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는 인간에게. 근데 거꾸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장류나 유인원한테 언어를 가르쳐 주거나 발달시키게 되면 그 친구들도 이렇게 더 옛날에 그 원숭이 높아질까요? 왜 엄청 똑똑한 원숭이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까마귀도 다 똑똑하게 계획 세워서 도구를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과 같이 살다 보면 동물들도 능력이 있으면 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 계획 좀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다이어트요. 다이어트요. 다이어트 안 되고. 바로 나와. 내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나를 그렇게 두지를 않거든요. 봐봐요. 내가 예전에 같았으면 여기 있는 거 오프닝 때 다 끝냈어요. 아 근데 앞에 있는 거 다 끝냈어요. 근데 자제를 하잖아. 이게 그냥 과자입니까? 이거 입에다 넣으면 녹는 과자인데? 이거를 내가 주먹으로 안 줍잖아요. 딱 한두 개만 먹자. 이거부터가 이게 자세가 중요해요. 자제. 근데 저 진짜 데프콘님 제가 팬인데 예. 옛날도 되게 보기 좋으셨어요. 다쳤을 때요? 네, 아 진짜요? 그리워요. 왜 그랬다는 얘기죠? 아, 너무 포근한 인상과 예. 네 그래서 아니 근데 그립긴 한데 그 몸으로 가면 방송에 입고 나갈 옷이 없어요. 근데 저는 형님이 인간으로서 너무 신기한 게 네. 저는 의지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예. 사람의 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예. 환경이 중요하다. 네. 그렇죠. 환경은 무슨 자기의 변화를 원하면 난 마음 먹고 뭐가 되겠어 열심히 해보겠어 이건 절대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을 바꾸면 사람이 바뀐다 생각이 저절로. 네. 근데 형님 진짜 의지로 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를 움직이게 하는 거는 네. 환경도 정말 중요하고 이 환경과 나 스스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의 가치 시스템이 바뀌는 그렇죠. 가치. 시스템. 내가 시스템. 뭐가 나에게 가치 있는가? 나에게 가치의 우선순위가 오면 점점 더 이렇게 그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나는 우리 교수님 말에 정말로 공감 많이 하는 게 계획 있잖아요. 미래를 그려보는 거예요. 잠깐만. 한번 여기서 내 인생의 이제 2라운드인데 제대로 한번 또 변신 한번 해볼까? 뭐가 제일 좋을까? 잠깐만. 살을 한번 빼볼까? 살이 빠졌으니까 스타일도 좀 바꿔볼까? 그러면서 스타일링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얻게 되는 피드백이 예전하고 또 달라요. 아, 요즘 장난 아니에요. 느낌이 다르세요. 이 얘기를 하시니까 환경은 사실 뭔지 되게 쉽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의지라고 하는 거는 그 뇌과학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의지가 도대체 뭐예요? 의지가 뭐냐고요? 네. 이 의지 연구는 보통 이 뇌과학에서 전전두엽 기능과 굉장히 많이 연결해서 전전두엽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든 걸 뭐 억제하고 그래도 선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이라서 이 전전두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보통 옛날에 이제 그 정신 분석 뭐 이런 이론들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뭔가 욕구가 확 올라오면 그걸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게 이제 전전두엽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그 아래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리고 이게 이 경쟁 구도거든요. 두 개의 자아가 경쟁하는. 슈퍼에고. 그런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요새 좀 관점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인터랙션을 통해서 늘 나의 가치와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는 늘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다. 매 순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게 이제 환경의 영향을 저는 또 받는 것 같아요. 자, 인간은 도대체 왜 이럴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작진들한테도 질문을 좀 드렸고 모아봤어요. 우리 저희 제작진들한테. 여기 지금 다 받은 게 이 카드입니다. 우리 제작진들. 예. 이렇게 많이 해요 오늘? 예. 아니 이제 날려야죠. 자,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자,
그래도 앞에 걸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취미는과학 최연소 승무원입니다. 예, 23살 김승희 작가. 소리 질러! 자, 저분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왜 변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김승희 작가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전 같지 않고 나도 예전 같지 않고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렇죠. 예, 뭐 추측을 해봅니다. 예, 뭐 포괄적인데 인간의 마음은 왜 변할까요? 예. 네. 그 인간의 마음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 뇌의 어떤 상태,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어떤 상태를 마음이라고 봤다면 지금은 계속 변하는 동력학적인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마음을 보는 관점이 좀 대세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게 환경과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가만히 있는 그 기관이 아니고 가장 저희한테 중요한 환경은 저희 몸이고요. 몸에서 주는 생리적인 어떤 환경들이 계속 변하고 이 주변 환경도 계속 변하고요. 경험도 변하고. 네. 그래서 계속 변하는 거에 맞춰 가려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변하겠죠. 그 마음은 변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아까 자연스러운 거다. 말씀드렸듯이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변심이라고 하죠.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인간의 마음이 왜 변할까요? 사실 마음을 화학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저는 솔직히 마음이란 게 별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들 중에 내가 선택하는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맛있다. 그럼 내가 입력된 미각 중에 이게 맛있다는 걸 선택한 것뿐이고 마음이 변했다는 건 내 기존 선택에서 다른 선택으로 갈아탄 거죠. 결국에 갈아탔다는 건 기존보다 다음 게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환경보다 다음 대안 좋은 게 보이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그쪽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했다는 건 지금 내 환경보다 내 입장에서 더 좋은 무언가 나타난 거고 변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그러니까 이게 진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왜 우리 마음이 잘 변하느냐. 마음이 안 변하신 조상님들은 다 돌아가셨거나 짜게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어떤 생물이 있는데 생물의 변화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몸의 변화, 또 하나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근데 우리처럼 굉장히 정교한 몸, 아주 다양한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장기들도 있고 되게 복잡하고 섬세한 구성으로 돼 있는 시스템은 몸을 바꾸기 힘들어요. 갑자기 우리가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맞아요. 손가락이 40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무쌍한 환경에 대응할 때 몸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몸을 사용하는 방식. 저는 그게 결국 마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한번 성숙하고 나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잘 변해야지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어쨌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인간의 마음은 뇌라고 보면 될까요? 아,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허트. 네. 제가 사실 그 좋아하는 노래가 장기하 씨의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그게 앨범명인데 그 앨범 자켓에 뭐가 있냐면 심장이 있다. 그래서 그 논쟁이 있어요. 뇌냐 심장이냐. 저는 심장에서 시작돼서 뇌에서 끝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심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시작된다기보다 몸에서 시작되고 동물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마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화를 통해서 이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는 마음이 있고 인간에게는 특별하게 이 마음을 자각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있죠. 네. 어쨌건 좀 마음을 좀 잘 다스리세요. 그게 관건입니다. 네. 우리 김승희 작가님, 지금 갈아탈 누군가가 생겼다면 정리는 잘하고 마무리는 잘해야 돼요. 누군가한테 정말 상처를 주면 안 되고. 자, 변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니까 죄책감 느끼지 말고요. 갑자기 나는 솔로 MC가 되시는 것 같아요. 23살이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어렵고도 어렵구나. 자, 우리 미세 플라스틱 그 심원준 박사님 기억나시죠? 네네네. 예, 그 박사님이 그때 오셨을 때 아드님이 녹화장에 같이 오셨었거든요. 몰랐네. 예, 시더라고요. 그 아드님이 질문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새? 네. 인간은 왜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될까요? 사랑 안 해도 난 바본데?
난 늘 바본데? 그냥. 근데 사랑을 하면, 물론 사랑을 하면 더 바보가 되겠죠. 예, 그냥 안 보여, 아무것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실제로 바보가 되는 게 맞긴 해요.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그것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에 제대로 못하는. 근데 원래 그 전전두엽 쪽이 약간 이성적 판단이나 사고에 관여를 하는데 사랑에 빠지면 여기 기능이 좀 마비가 돼요. 원래 그래요? 네. 구조상? 그러면서 보통 이 도파민 수용체가 좀 더 활성화되고 해서 집착하게 되고 그 과정이 이제 연애 초기 한 100일 정도가 그런 과정이고 지나면 슬슬 풀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도파민 수용체가 우리 도파민 때 얘기한 것처럼 적응을 해가지고 조금씩 내려가면서 그 대신에 이제 옥시토신 같은 다른 정이나 사회적 관계랑 연관된 의리 호르몬. 그렇죠. 그게 나오면서 이제 연애가 정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연애가 정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한 100일 정도 보시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가장 맹목적으로 바보가 되는 건 보통 한 100일 정도. 그럼 결혼은요? 연애는 정인데 결혼은 어떻게 됩니까? 무정입니까? 결혼은 그 정에 예. 그 사회적 제도 장치가 부과된 거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맥락에서 바보라는 뭐 저희가 많을 수 있겠지만 이 맥락에서는 그것만 보이고 나머지가 잘 안 보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가 뭐 쟁취하고 싶은 사랑, 그것만 보이는 상황. 그래서 약간 목표에 과몰입한 상태? 그런 게 약간 그 사랑에 빠진 바보의 어떤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 뇌 안에 있는 이 피질이 이제 바깥쪽에 있고 피질 하영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되게 중요한 영역이 선조체라고 있어요. 선조체요? 네. 스트라이럼이라고. 그 줄무늬체. 네, 맞아요. 스트라이럼. 하여튼 그래서 그 선조체가 되게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라이킹,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원팅, 내가 원하는 거. 이 두 개가 사랑에 빠지면 바보가 되는 거는 이 원팅 시스템이 엄청 원팅 시스템. 네, 내가 원하는 시스템. 이게 도파민이랑 관련된 건데 보상과 동기, 모티베이션의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이 엄청 활성화가 되니까 내가 이거 가져야 된다. 약간 물건 소유욕. 그렇죠. 야, 있죠. 네, 그래서 목표 과몰입. 그래서 다른 건 잘 안 보이고 다른 목표가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근데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건 약간 중독에 네. 대한 그런 것도 가겠네요. 네. 이게 콩꺼풀이 쉬었다, 콩깍지가 쉬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팅 회로가 라이킹과 완전 분리가 돼버려서 그런 걸 이제 중독이라고 보통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즐거움과 이 원팅이 원함이 같이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즐거움은 점점 없어지고 원팅은 점점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뇌에서는. 그 반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원하진 않는데 너무 좋아져 버리면. 원하지 않는데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분리가 되면 별개로 되면 반대로 작용할 수가 있을 그럴 거잖아요. 수도 그럼 있을 어떤 텐데. 일이 그거 굉장히 신박한 생각이고 원하지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 심원준 박사님 아드님이 현재 누군가한테 지금 돌진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원팅 유전자 때문에 저같이 이제 이 중년인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게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계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바보가 되지는 않다. 그러니까 바보가 될 수 있는 그 기분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많이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도 좀 주변에 뭐 좀 물어본 걸로 아는데 혹시 질문 받은 게 있습니까? 와이프가 인간은 왜 말을 듣지 않는가? 왜 하필 아내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근데 약간 이 질문에 앞에 한 글자가 생략된 것 같아요. 이 인간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말 안 들어요? 아내분 말? 저는 잘 듣는다 생각하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아닌 것처럼 또 그 아들이 또 질문 하나 했었는데 어른은 왜 매일 술을 마시나? 약간 이게 두 개가 아빠한테 하는 왠지 메시지가.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약간 우회 질문이네, 우회 질문. 아니 근데 왜 매일 술을 드세요? 술도 잘 매일은 안 못하시는데. 매일은 안 먹고요. 원래 그 술을 인간이 왜 먹게 됐을까? 이것도 연구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잖아요. 그 중에 제일 흥미롭고 유명한 게 술 취한 원숭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술 취한 원숭이로? 네, 원숭이들 같은 이런 영장류가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는 걸 보고 인간이 얘네가 뭘 먹고 이런 걸까 봤더니 많이 익어서 과숙성된 과일들을 먹고 그럼 얘가 과발효되면서 이제 술이 생긴 거예요. 네. 그거를 먹고 나서 이렇게 됐다. 그럼 원숭이 왜 먹었냐? 기본적으로 많이 익은 건 당분이 많아요. 우리 바나나나 사과도 덜 익었을 때는 단맛이 없다가 익으면 당분으로 분해가 되고 더 익으면 그게 알코올이 되는데 알코올은 연료로도 쓰잖아요, 보통. 그 자체도 칼로리가 높아서 생존에 유리했을 거다. 열 온기를 얻기도 쉽고. 그래 인간도 그걸 먹게 됐고
결국 술을 먹는다는 건 모든 생명체의 필연적인 그 우주의 의지가 작용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먹는 거는 뭐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기본적으로는 그 전두엽의 억제 기능이 좀 약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제력이나 뭐 이런 게 조금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기분이 들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도파민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킹과 원팅, 오피오이드 시스템도 약간 활성화되고 그래서 오피오이드면 그 아편 아니에요? 아편인데 아편? 내 몸이 아편을? 만들어내는 아편이 있거든요. 예? 아 그래요? 내가 마약을 만들어요? 네. 이게 마약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먹는 마약은 중독성도 강하고 뭐 부작용이 굉장히 강하지만 저희 몸에 굉장히 안전한 아편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엔돌핀이라고 옛날에 엔돌핀, 한참 알려져 있는 그 엔도제너스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내재적인 아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렇죠. 그래서 보상이죠. 그 라이킹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거, 원킹. 네, 원팅 이게 처음에 술을 마시면 이게 조금씩 나오다가 문제는 라이킹은 점점 줄어들어요. 같은 도즈를 먹어도 같은 양을 먹어도 이제 좋아하는 것보다는 이제 계속 원하는 게 올라가다 보면 중독이 되고. 그렇죠. 센 술을 걸. 계속 원하게 되는. 근데 이게 몸이 주는 보상은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내재적인 보상은 굉장히 안전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몸은 지나치면 스스로 억제를 하니까. 돌아가거든요. 항상성이 살아있죠. 그래서 과도하면 돌아가는데 이차적으로 얻어지는 보상들은 이 만족을 몰라요. 1차적 보상이 뭐고 2차적 보상이 뭔지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1차적 보상은 진짜로 나의 내가 어떤 움직여서. 웰빙과 나의 항상성과 나의 어떤 진짜로 나에게 좋은 거 필요할 때 에너지를 먹는 거 이런 거 다 좋은 거잖아요. 가장 나의 몸에 가장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 항상성에 도움이 되면 일단 1차적인 보상이 있는 거죠. 그게 궁극적으로 하면 생존이죠. 살아남는 거. 근데 이제 2차적인 것들은 다 그거의 부산물로 예를 들어 돈이 많으면 항상성 지킬 가능성은 높아지죠. 그러니까 뭐 필요할 때 영양소를 얻을 수 있으니까. 2차적인 보상은 과도한 거를 잘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에 대한 어떤 항상성 기제는 없군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술 같은 것도 그 사실은 몸에 별로 안 좋은데 매일 먹으면 자꾸 안 좋죠. 막 또 계속 먹지. 찾게 되는 게 이제 그 2차적인 보상이 이 강화되면 결국에는 원팅은 올라가는데 라이팅은 줄어들고 내 몸에는 결국 좋은 것도 없는데 밸런스가 깨진 거네. 그렇죠. 아니 근데 저 보통 이제 그 술을 왜 먹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뭔 상관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과학자들은 술을 먹는 이유도 약간 과학적으로 설명하니까 되게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가족분들이 원하시니까 조금만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도. 자 우리 항 박사님은요? 저도 이제 처형한테 여쭤봤더니 인간은 왜 뒷담화를 하나? 앞담화를 안 하고 뒷담화. 앞담화를 안 하고.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나 보다. 최근에. 글쎄요. 이거는 또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아니 근데 뒷담화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그럼요. 네, 호사가들 다 뒤에서 이렇게 떠들고. 네. 사실 저랑 같이 연구실에 있었던 지금 다트머스 대학의 교수로 있는 룩챙이라는 그 교수가 있는데 룩챙 교수. 네, 룩챙이 이 뒷담화 가십에 대한 연구를 해서 가시. 네. 아. 2021년에 논문을 낸 거를 제가 이제 보니까 긍정적인 기능이 3가지가 있다. 이러면서 첫 번째, 사회적 학습.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뒷담화를 하는 걸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하고서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뒷담화를 하면 마음을 연대요. 같이 얘기한 사람 서로 같이 씹으면. 얘기를 하게 된다. 서로 씹으면.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되는 약간 비밀스러운 거를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을 오픈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그룹에 대한 어떤 결속력? 집단 결속력이 강해지면서 그 연구에서는 다음 어떤 과제 같은 걸 줬더니 협력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 뒷담화를 했던 팀이 더 협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시각시가 되니까. 본능적인 것 같아요. 네. 본능 살기 위한 어떤 생존의 네. 근데 왜 뒷담화가 이렇게 흔할까? 앞담화를 했던 선조들은 맞아 죽었다. 제가 해봤어요. 앞담 해봤어요? 앞담화를 해봤더니. 앞담화 누구? 걔도? 걔도? 야, 나 너 싫어. 지금은 항성시대! 아니 그게 아니라 앞담화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갈라서는 근데 거예요. 앞담화는 없어요. 앞담화가 아니라 싸우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담화가 아니라 나 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가서 너랑 끝낼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은 사회에 어쨌든 어떤 권력 관계들이 있으니까 나보다 권력이 더 있거나 힘이 더 센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앞담화를 했을 때 내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사실은 유리하지가 않기 때문에 뒷담화를 하는 수밖에 게 없다. 생존 전략일 것 같다. 그렇죠. 생존이지, 그리고 누군가 강한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강한 대상이 여러 명을 억압하고 있다면 사실 뒷담화를 통해서 조용하게 우리가 마찬가지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공유하고 힘을 합쳐서 몰아내야 되잖아요. 집단 생활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저는 이 뒷담화가 필터링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부족과 함께 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되는 사람을 도태시키거나 그 사람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뒷담화를 하면서 수근수근하면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온 게 아닐까 애초에.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죠, 그 이야기가. 인간은 원래 뒷담화에 최적화된 생물이라 보고요. 사실 우리가 아까 동물도 뒷담화는 했지만 우리 언어를 쓰기 때문에 뒷담화란 말이 있는 것뿐이지 막 원숭이 이런 애들도 뒤에서 몰래 막 훔쳐가고 이런 행동은 해요. 맞아. 그렇잖아요. 근데 사자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걔네는 무력이 있고 원래 정면에서 사냥을 하는 애였고 센걸 아니까. 인간은 정면 승부를 하기엔 육체적 능력이 너무 떨어져. 그래서 집단으로 뒤에서 습격을 하거나 함정을 파거나 계속 추격하거나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앞에서 공격하는 거를 익숙하지 않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원래 뒤에서 했던 습관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이 무기가 되면서 뒷담화를 하게 된 거고 모든 역사는 사실 제일 큰 일들은 다 뒤에서 일어나요. 인간들 계략을 세워서 함정을 파고하고 맞네. 뒷담화는 결국 제 생각에는 걸리지만 않으면 돼. 그럼 뒷담화로 끝나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현대인들보다 과거 야만인들이 더 공손했다고. 함부로 하면 머리가 쪼개졌지만 현대인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죽지는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거만하고 무례하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허위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말이 무기다 보니까 이게 제일 편한 거죠. 창작을 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그게 언어라면 누구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디까지 뒷담화로 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뒷담화만 하면 다행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얘기를 이제 지어가지고 막 부풀려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기 뭐야 거기 저 부장님이랑 얼마 전에 부장님 차 타고 막 뭐 이런 막 없는 얘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막 진짜 같이 더 만들어 버리잖아요. 제가 옛날 이야기들 되게 좋아해요. 옛 이야기. 그러니까 우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왜 좋으냐면 어떤 인간의 굉장히 깊이 있는 욕구와 어떤 죄책감과 어떤 그 희망과 뭐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세상에 대한 모델이 사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야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 그냥 이야기를 스토리텔러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아까 언어와 상상력 언어와 이런 글씨. 것들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최적화된 뭐 그런 동물이 된 거죠. 존재가 된 건데 저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시스템이 뇌를 보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그 해마와 전전두엽 그 해마가 보통 스토리텔링의 가장 중요한 그 구조라고 하는데 과거를 기억하는 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 시간, 뭐 장소, 뭐 상황 이런 것들을 그림같이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그걸 또 꺼내가지고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만드는 내러티브. 그래서 내러티브를 만드는 그런 구조가 해마와 전두엽의 그 구조고요. 거기에 약간 흥미를 끼워 넣는 게 저는 선조체와 전두엽. 요 구조는 또 이제 도파민 때 배우셨을 것 같은데 뭔가 예측한 것보다 좀 다른 게 있을 때 활성화가 되는데 두 가지가 딱 합쳐지면서 즐거운 이야기라는 게 놀라운 이야기 뭐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해마 구조와 내러티브와 흥미 선조체가 만나서 이 엄청난 파워풀한 지금 이야기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저는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이야기들이 만들어내질 수 있잖아요. 뒷담화도 오히려 좋은 얘기를 뒤에서 전달했으면 맞아요. 좋겠어. 저 친구 이번에 대단했어.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하는 게 EBS 김광호 편성 센터장님께서 센터장님이요? 예. 인간은 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까요? 자, 비합리적인 결정. 이거 안 되는데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라고 하는데도 됐어 할래. 버튼을 누르잖아요. 왜? 왜 그럴까?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되게 주관적.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바보가 진짜 멋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되게 순정, 낭만, 로망 이런 거잖아요. 그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낭만이 있는 거야. 합리적인 걸 다 제껴두고라도 이걸 선택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래서 저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되게 존중해요. 근데 제가 말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겠다.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도전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잖아요. 그거를 도전을 해서 해낸 사람들이 있고 그 결과가 크게 남아있는 거고 우주를 가는 것도 사실 그런 의미기도 하죠. 지구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왜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주에 쏟아붓고 있느냐. 다 비합리적인 건 저는 낭만이 있다고 보고. 낭만. 예, 그게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인간의 합리성에 대해서 단어가 있어요. 제한된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네. 그건 뭐죠? 그러니까 미미에서 걸어나요? 네, 바운디드.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인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합리적인 결정. 떨어지게 나오죠. 끝까지 가보고 막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게 목표일 수 있겠지만 예, 예. 인간은 전 뭐 이대환 교수님께서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화를 통해서 사실 저희가 합리적인 게 목표가 아니고요. 생존이 목표였던 거죠. 근데 생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환경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다양한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최적화된 결론을 내리고 그거를 맞춰서 행동을 하다 보면 이게 다른 상황에 가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적당히 좋은 결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이 된 거죠. 그 예전에 노벨상을 받은 데니얼 카네만 같은 분이 사실 이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건데 의사 결정에서 왜 인간이 자꾸 오류를 저지르고 그렇죠. 예, 그런가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결론이 이제 그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 저희가 휴리스틱. 전부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오랜 시간 고민해서 하기보다는 이 한정된 인지적 자원과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일단 가장 쇼컷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 데니얼 카네만이 되게 강조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 인지적 오류를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해야죠. 그런 극복의 이제 목표로 통계적 사고 방식을 말씀하셨어요. 통계적 사고 네. 방식. 모든 게 확률적인 거죠. 그런 게 이제 사실 도박사의 오류라고 잘 알려진 오류거든요. 인지적인 오류. 로또 잘 나오는 집 이래가지고 항상 줄 서 있는 집 저희 집 앞에도 있거든요. 로또는 랜덤이에요. 아무 데서나 사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독립이죠. 독립. 네, 모든 독립인데 사건이 독립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거기에서 많이 뽑혀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비합리적인 사고죠.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요새는 AI한테도 이 인간의 어떤 제한된 합리성, 비합리적인 행동을 오히려 모사하게 만들고 거기서 나타나는 게 어떤 건지 인간만의 어떤 고유성이 뭔지를 연구하려고 그런 시도도 있어요. 오히려 AI를 이용해서. 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인간은 정말 복잡하고 섬세한 맞아요. 그런 존재들이다.